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응만입니다. 처음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런 팬데믹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이쪽은 이제 어떤 정신의학 산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좀 그러한 분들이죠.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가 우울증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 블루 얘기하면 뭐 코로나가 불러온 뭐 우울증, 지금은 뭐 코로나 레드, 뭐 블랙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은요. 근데 처음에만 해도 상당히 우리 우울한 줄 알았는데 이런 어떤 상식 밖의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한 실험이 있는데 어떤 연구자가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방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뭐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전기 충족기로 이렇게 불쾌한 자극을 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데, 재미난 건 물론 이건 뭐 퍼센티지는 그렇게 아주 뭐 정확성을 띄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성이 67%, 여성이 한 25% 정도가 아무런 자극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불쾌한 자극을 지언정 이렇게 자극이 있는 상태를 선택하더라. 뭐 이러한 이제 하나의 실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또 뭐 개인의 의해 개인차가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집콕을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거보다는 좀 더 뭐 좀 뭐랄까요, 좀 배짱이랄까요, 아니면 뭐 무모한 것일까요. 예. 어찌됐든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그래도 뭐 일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뭐 굉장히 다양한 지대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결국 이 코로나 블루가 사실상 우울함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무료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편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종종 접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젊은 청춘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무료함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증상이 아닐 수가 없죠.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이 선물한 이 무료함이라는 거는 정말 어쩌면 굉장히 참기 힘든 고역일지도 모릅니다. 뭐 꼭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그래서 한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가 뭐 좀 재미난 얘기부터 하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뭐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생물과 무생물의 어떤 중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생명체라고 했을 때, 생물이라고 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작용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또 독특하게도 그런 차원에서 무생물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이제 후손을 낳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을 보면은 또 상당히 이제 생물적인 요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한데, 여하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문제가 더 중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그 발등의 불처럼 우리에게 어떤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물론 이제 이 바이러스의 공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었던 하나의 고대 그리스 사회에 역병이 있었는데, 지금 뭐 밝혀진 바로는 이제 장티푸스로 이제 밝혀졌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곤의 이제 47장 3절부터 이 아티카에, 이 아테네에 그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그 기원전 BCE 431년에서 404년까지 자그마치 27년 동안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잘 아신다시피 결국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망을 하고 말죠. 지금 여기에 이제 스파르타가 이 아테네의 어떤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처음 이제 공격을 시작해서 전쟁 첫 해 431년인데요. 이때 이제 최초의 전몰자들을 위한 뭐 페리클레스의 어떤 유명한 장례식 연설도 있죠. 그게 끝나고 났는데 여기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창궐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다고 그러고, 뭐 신전에 가서 뭐 탄원도 해보고, 요즘하고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런 경우 있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막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여러분하고 보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생각지 못했던 재앙들이 왔을 때에 보이는 굉장히 유사한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증상을 보면요, 여기 지금 투키디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 모르겠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증상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 자신도 몸소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병에 걸린 사람, 무슨 병이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역병에 이제 감염됐다 그랬는데, 뭐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죠. 뭐 고열이 나고, 뭐 눈이 충혈되고, 뭐 객혈을 하고, 막 그냥 숨 쉬는데도 악취가 나는, 뭐 재채기가 나고, 목이 쉬고, 아주 심한 기침, 뭐 헛구역질, 경련,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 역병이 가져온 증상들이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뭐 효과적인 뭐 치료제도 없고, 또 이 역병에 대해서 또 개인차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가, 또 하나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정말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저도 왜 그런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법률의 규범 따위에 상당히 무관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장례식도 뒤죽박죽이고, 지금 여러분 우리 뭐 결혼식, 장례식, 뭐 돌잔치 다 스톱이죠. 보면은 그냥 가까운 가족들끼리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아테네가 이 역병 탓에 이제 무법천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쾌락에 탐닉을 많이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고생하면서 뭐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냥 당장 쾌락을 주는 것이면 그게 고상하고 유용한 거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중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예. 또 하나 이제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예, 인간의 법도 구속력이 없었다. 여러분 왜 신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열심히 신탁을 듣고 뭐 경건하게 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뭐 신을 경배하든 안 하든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즐기자.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 그런 뜻은 아닌데, 예, 많이들 이제 뭐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러한 약간 이렇게 좀 그 어떤 직자적인 뜻은 아닙니다. 예, 그날을 충실하게, 예,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그냥 뭐 먹고 즐기는 그런 단순한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데, 어찌됐든 뭐 조금이라도 즐기는 게 옳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간략하지만, 이 투키디데스가 이 역병의 어떤 증상들과 그로 인해 아테네가 어떤 피해들을 입게 되는지, 무엇보다도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예, 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역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테네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어떤 이제 팽창적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 페리클레스는 반대를 했거든요. 예, 상당히 온건한 제국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이 아테네의 어떤 이런 전성기를 좀 더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이후에 이제 작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500,000,000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50만이었으니까. 그 가족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어요. 예. 심지어는 며칠 상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까지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통계적인 숫자로 접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웬만한 이제 한국에 뭐 이렇게 중소도시 정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구나라고 할지 몰라도, 그 하나하나 그 죽음을 따져보면 그들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위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아테네도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아주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되죠. 예, 25%가 죽거든요, 인구에. 그리고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기고만장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팽창주의적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좀 어떤 면에서 이제 오만하고 불손했던 그러한 모습들, 히브리스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자존심도 많이 손상을 입고, 그 여기 나왔다시피 어떤 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훼손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한국 사회도 이런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 팬데믹에 대처하는 그 뭐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이 어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이 국민들의 아주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K-방역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손을 씻는 거,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예, 그 백신과 마찬가지로, 예,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행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도 나도 서로를 위해서 이런 그 개인 방역 수칙들을 이게 지키고 그러다 보니, 예, 지금과 같은 이 정도의 뭐
소위 뭐 이렇게 뭐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뭐 그래도 그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무슨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고 나서 많은 이제 그 방송사들에서도 뭐 이거 항상 논란이 되는 거죠.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사를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뭐 그런 강연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죠. 시민의 안전, 건강,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요청이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근데 또 한 측면에 뭐가 있냐면 어떤 규범적인 요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뭐 사생활의 어떤 비밀과 자유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유를 어떤 지키려는 의지하고 이런 어떤 안전하고 좀 이렇게 갈등하는 이렇게 충돌하는 그러한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냐 뭐 그런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에 대한 권리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버시권이에요. 이 두 가지 권리가 사실상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권리들 간의 충돌은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정답이 있냐 그러면 우리 아주 뭐 인권 전문가이신 조희재 선생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권리 간의 충돌은 정답은 뭐냐 그러면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아주 현답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조금 이 두 가지 어떤 안전할 권리하고 이 프라이버시권하고의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접점을, 조화를 찾아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찾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어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비인간적인 삶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고, 진짜 헌법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권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권리 간의 충돌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소수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서 이러한 충돌을 어떤 식으로 조화를 시키고 균형을 잡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뭐 이거다 저거다 뭐 학생권하고 교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생활 보호와 뭐 알 권리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의 충동에 어떤 뾰족한 어떤 정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방향성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가 사실은 연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솔리데러티보다는 스티그마라고 하죠. 이 낙인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2중, 3중으로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뭐 이렇게 거창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하고 뭐 안전할 권리가 우선이냐, 예, 아니면 사생활의 권리,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이 프라이버시권이 더 우선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을박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두 가지를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프라이버시권에서 가장 아주 에피소드인데,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기 있잖아요, 일기. 예. 여러분, 일기는 그 속에 자신이 어떤 범죄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기를 증거로 채택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떤 국가의 보호예요. 예. 이건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중차대한 어떤 범죄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처럼 뭐 대테러법이라든가, 예, 뭐 테러 방지를 위해서 뭐 공익이 더 크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이러한 그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은, 왜냐하면 이거 자체도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기본권은 없잖아요. 제한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뭐 일기를 증거로 쓰겠다? 그건 뭐 굉장히 오픈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여튼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 프라이버시를, 이 공익과 이 프라이버시, 예,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 허용하고 뭐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 이런 이제 소위 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 우리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정보 주체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데이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새로운 석유다 그래요. 예. 뭐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소비자들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걸 통해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읽고 그 니즈를 끌어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뭐 그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허술하게 다루면서,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정부에서 강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뭐 일각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데이터는 뭐 새로운 뭐 석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태양에너지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정말 이거 모두를 위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뭐 이 데이터를 완전히 다, 예, 오픈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정말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더 신장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이 문제가 결국은 이 공익을 위한 데이터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유럽도 그러고 쉽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범도 만들고 뭐 규제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통 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요, 엄청난 뭐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아주 엄격한 어떤 규범을 제정한다든가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하튼 간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제 소위 빅테크 그룹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 그 기업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사람들이 그 더 엄격한 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보호권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이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사실상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지만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내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뭐 스팸 메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이건 뭐 어떻게 도저히 뭐 이젠 다 포기 상태죠. 뭐 진짜 뭐 개인 정보는 공공재다라고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개인 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사적인, 너무나 사적인 개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이제 어떤 이 테크노 기업들은 1분 단위로 개인의 이제 체온을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루에 1,400번을 체크하는 웨어러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신체 정보가 다 저장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어떤 그 사회 안전, 개인의 안전, 어떤 안전할 권리를 위한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런 개인의 신체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 개인 정보에 대한 확실한, 믿을 만한 어떤 보호 정책이 선행되지 않고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는 너무 꺼름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이제 그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이게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요, 거기 그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개인의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학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동 경로라든가, 당연히 거기에서 뭐 성별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빼고서, 그리고 이제 제공하게 돼 있죠. 처음에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거조차도 이제 삭제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정부에서는 이 헌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역감시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진짜 문제는 사실 국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도 문제죠. 국가가 하는 뭐 국정원이나 이런 정부의 정보기관들이 하는 사찰은 이건 끊임없이 문제고요. 더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1984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그 빅브라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한 국가의 어떤 기능들을 많이 이제 대신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어지지 않으면 이 프라이버시권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 제가 1부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부에 가서 그러면 뭐 정말 이 자유가 뭔지 이런 얘기부터 좀 더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